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국민의힘이 원톱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서 오늘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보시는 주인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좋냐 안 좋냐를 두고 오늘 꽤 갑론을 박있었습니다. 그 내막을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고문치사 가담자 공천 적격이라더니 2위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못지않게 쇄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비명계 의원 4명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이런저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했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내년 총선 공천에 적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가 뒤집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증의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 광주 전남 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당의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 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겠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지시나 은폐 혐의를 받았다고 적혀있는데 그런 사실도 없다고. 아시는 것처럼 검사의 공소사실이 모든 게 다 옳은 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검찰과 과거의 검찰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뭐 재정 신청이나 이런 거를 왜 안 하십니까? 판결 이후에 특별하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재정 신청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출마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적격 판정이 났고 혹시 당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속으로라도 출마를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그것은 오늘 급작스럽게 받은 통보여가지고요. 좀 더 깊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저 인물을 이제부터 주목해야 됩니다.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공천에 당이 봤을 땐 적격하다 경선해도 되겠다라고 판정을 내렸다가 오늘 부랴부랴 논란이 커지면서 뒤집은 사건입니다.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먼저 26년 전 고문치사 사건부터 먼저 알아봐야 저 인물이 왜 적격이었는지 논란이었는지 이걸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1997년 5월이었습니다. 이종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전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본인은 좀 문학을 배우기 위해서 당시 전남대에 그 용봉문학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본인은 이제 전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전남대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명을 써서 여기 문학회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활동을 당시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 회원들이 선배 이름을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프락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 이제 남총련이라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같은 경우에 한총련 산하에 남총련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고발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남총련 간부들이 이 사람을 이 동아리 사무소에 끌고 가서 폭행을 했습니다. 예.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했고 당시에 가담자가 관련된 사람이 18명이었습니다. 근데 폭행을 하다가 이 사람한테 소화제를 먹였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 소화제가 기도에 걸리면서 현장에 사망을 했습니다. 기도에 걸리면서. 근데 이 사람을 이 당시에 있는 그 밭에다가 이렇게 버렸습니다. 학교에 있는. 그러면서 음주 때문에 사망했다. 이렇게 속였어요. 예. 근데 뒤늦게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당시에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 그 정의찬 씨는 당시에 남총련 의장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8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이 정의찬 씨도 5년형을 살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당시에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예. 자, 그 이후에 이 경기도 지사할 때, 바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할 때
그때 월드컵 이 관리사무소 사무총장을 역임을 했어요. 예. 자,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공천 신청을 해서 전남 해남 진도 완도 지역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보자 적격 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요, 이게 논란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했는데 그걸 통과를 했어요. 그게 아마 오늘 종안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맞아요. 당시 공문치사에 가담했던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게 있으니까 아마 당에서도 부담이 됐던 모양입니다. 조금 전 다시 이걸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이 정의찬 특보라는 사람은 그전부터 이재명 대표의 지근거리 있었고 그의 과거 전력은 항상 논란거리였는데 실제로 물밑에 수면 위에서 공천까지 신청하고 그걸 이제 당이 받아줬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 근데 건가요? 사실 이게 이 사람이 그 수원시에 월드컵 그 사무총장 할 때 그때 언론에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걸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다시 이재명 대표가 특보로 임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호남 지역에 지금 출마하기 위해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알았다? 앞뒤가 맞지 않은 거죠. 이미 다 그때 논란이 됐고 많은 언론에서 이 사람의 전력을 문제 삼아서 예. 과연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이미 해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검증위원회가 이 판정 결과 공천 적격 판정 결과를 뒤집기 전에 논란이 커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재논의한다고 하긴 했는데 정의찬 통과한 게 대표님 특보여서 그렇다는 비판이 있는데 재논의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적격 판정을 한 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실수였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하시는 건지. 대표님의 말씀과 별개로 저는 당의 이제 시스템상 충분히 확인을 했었고 절차상 사면 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으면 검증위도 1차 검증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면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검증 규정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좀 검증 단계에서 검증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기본 서류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사람 양측의 다른 입장을 만나보기 전에 오랜만에 저희 출연하신 이승환 행정관님. 네. 비주류, 비명계에서 본질은 이런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도덕적 기준이 매우 낮아져서 그냥 뭐 저런 전력 있는 사람들도 다 공천 적격 심사 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본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회학 용어 중에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한 건물에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은 이게 빈 건물인 줄 알고 어허. 쓰레기 갖다 버리고 범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범 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치의 깨진 유리창입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어떤 범죄 혐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생명과 당대표직을 유지한다는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질수록 예. 민주당 정치와 한국 정치는 이 깨진 유리창 효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 또 하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과거 전력도 있고 과거 검증 과정에서 문제도 있던 사람을 왜 이렇게 챙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들은 모두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측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 사무총장 자리도 주고 당대표 자리도 주고 그리고 또 공천 심사까지 내어주면서 이렇게 챙길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사람이 나가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게 터질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불안한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예. 남총련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죽어도 8.6 운동권을 손에서 놓을 생각이 없다. 이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좀 종합해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막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논란이 좀 커지니까 단순 업무 실수 아닌가 싶다라고 해서 사실 적격 통과한 거 없던 일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아까 화면에 보셨다시피 장윤주 변호사님. 당사자인 정의찬 특보가 분명히 당은 예외 없는 부적격사역인 범죄 경력에 해당된다. 검증 결과를 뒤집었는데 대표가 실수라고 언급했는데도 대표님 말씀과 별개로 당 시스템 충분히 확인했다. 절대 못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일단 정의찬 특보로서는 지금 구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또 불복을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위원회에다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정 특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읽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공천 어떤 절차 중에 검증위가 있고 공관위가 별도로 있는데요. 이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천이 확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 검증위에서 하는 것은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 부분만 판별을 하고 예. 그 이후에 공관위가 새로 꾸려지면 그곳에서 경선 대상자라든지 공천 대상자에 대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검증위원회 단계에서 이제 부적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비 후보조차로 등록할 수가 없다는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예. 우리 민주당 내부에는 시스템 공천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들도 이미 당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 사유상 지금 부적격한 상황인데 검증위원회에서 뭔가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적격 판정이 났고 그 이후에 다시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이기 때문에 부적격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의 신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의 신청으로 이 검증위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장 될 것 변호사 같습니다. 하나 더요. 저게 진짜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이승환 행정관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 특보 측근하니까 봐준 거 아닌지 그건 이제 앞으로 취재 결과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다만 통상 당대표가 스스로 기자들 앞에서 실수라고 얘기하면 측근들은 다 어쨌든 접잖아요. 근데 정의찬 특보는 예외로 나 해볼 만큼 해보겠다라는 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여서요. 본인 입장에서는 또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까지는 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것을 뭐 이재명 대표의 뜻에 거스른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스템 공천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이의신청위원회의 또 결정까지 봐야겠지만 일단 부적격, 그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지금은 검증위에서 확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앞서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산하의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다가 당시에도 이 고문치사 가담자 실형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넉 달 만에 잦은 사퇴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조직본부 팀장 그리고 얼마 전에 특보 임명장 수여까지 뭐 전반적인 기류는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검증위가 저런 판단을 했고 또 뒤집었다가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분위기가 묘한데요. 저는 일단은 뭐 실무상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이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일단 1차적으로 법적인 판단이라는 근거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공적인 조직에 임명이 되었을 때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사퇴를 하게 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때 당시에 쓰였던 기사라든지 아니면 논란이 되었던 당시에 경기도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수 있었을 것이고 검색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분명히 이 정도로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근거 자료는 다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검증의 업무가 많고 또 이제 실무상으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1차적으로 먼저 걸러졌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해서 뭔가 무고함이나 결백함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지만 어쨌든 법적인 판단이 있었던 사안이고 절대 가볍지 않았던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과 연관이 되었던 일인 만큼 사실 공직 후보자로 나서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인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당의 장악력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는 별개로 꽤 잘 쥐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측근이니까 봐준 거 아니냐는 문제 비명계 비주류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뭐 보시니 재심 청구한다니까 당대표 뜻을 거스르는 건 아닌지 앞으로 그 추이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검증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천 적격 판정을 내린 인물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인식을 어떻게 왜곡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이 저는 뭐 부적절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도부에 지적은 할 수 있다 치지만 적어도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그 다음 조치해도 저는 늦지 않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또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니 다들 뭐라 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것이 문제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시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논란을 일부 유튜브에서 두둔한 발언을 했던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 강 의원, 이 사람도 바로 이재명 당대표의 특보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뭐 정의탄 특보와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게 아직 적격 판정을 받은 건 아닙니다. 다만 지역구 지원 예정이고 실제로 이 인물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실형 선고했다. 그리고 과거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고 2003년에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 논란거리들 때문에 또 한 번 또 공천 심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이 있고 바로 한 달 뒤입니다. 예. 한양대에서 1997년도 6월 달에 한 총련 5기 발족식이 있습니다. 당시 한 총련 의장은 바로 여기 보시는 강 의원 씨가 바로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요. 다시 한 총련 의장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선반 기능공이었던 이석 씨라는 분이 학교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학생한테 여기 혹시 남청년 사무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학생들이 이거 불합치하냐? 라고 신고를 했고 바로 이 이석 씨를 끌고 가서 여기서 폭행을 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폭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기 고문까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상처를 안 내기 위해서 이불을 둘둘 감고 폭행까지 벌어진 겁니다. 결국은 그때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당시에 이제 벌어지면서 또 이 당시에도 이걸 덮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떤 죽은 걸로 위장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때 물론 이 강의원 씨는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당시 바로 한 총련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건으로 등등으로 해서 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고 당시에는요 특징적인 게 바로 이 5기 한 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이 됐습니다. 5기하고 11기, 12기가 이적단체로 규정이 됐는데 바로 이 북한을 어떤 찬양한다는 혐의로 이적단체로 규정됐는데 바로 강의원 씨가 이적단체 혐의로 해서 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성희롱 사건도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재명 대표의 특보를 영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친명들의 전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번 불체포 특권이 그때 통과됐을 때 예. 친명들, 이 비명계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협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른바 뭐 수박 척결의 그렇죠. 선봉에 섰던 네. 겁니까?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요.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 경력이 있다고 해서 공직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직 자격이 있습니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적단체 규정된 사람은 그러면 되고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장관이 돼서 안 된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 특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사면 복권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적단체로 규정이 되고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일반 생활한다면 뭐 하겠지만 국민의 공복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다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두 사람에 대한 전력 문제는 끊임없이 언론들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보로 임명을 하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특보 임명식까지 거행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 실수였다고요? 몰랐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아직 그 강의원 이 공동대표는 실제로 이제 공천 신청 예정이고 민주당에서 뭐 적격이다 아니다 아직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직 공직이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강의원 공동대표는 과거 최강욱 전 의원이 물론 이재명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비상징계를 받기 했지만 이른바 암컷 논란 때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옹호했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궁금한 건 당대표 주변에 이렇게 특별 보좌역, 특보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원래? 사실 당대표들은 특별 보좌역이라고는 특보를 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도 또 당대표 특보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동안 뭐 여야를 떠나서 모든 정당에는 당대표 특보들이 언제나 활동을 하고 또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의원 지금 대표 특보가 뭐 이재명 대표의 특보이기 때문에 또 더 주목받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검증위에 아직 뭐 서류를 내거나 신청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검증위에서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규칙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서류들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과거 또 범죄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의원 특보에 대해서만 뭐 특별히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신청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그리고 정해져 있는 특별 당규의 내용에 따라 저는 그렇게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언론에서 먼저 주목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또 이런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증위로서는 뭐 언론이라든지 뭐 평가라든지 뭐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원래 해왔던 그 기준대로 판단을 하는 것 그게 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도 장현주 변호사 말씀에 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그랬으면 이번에 그 정특보 같은 케이스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민주당 검증위에 대해서 이 얘기만 하고 이번 주제 마무리할게요. 이승환 행정관님. 왜냐하면 정확히 어제 이제 공천 심사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 논란이 되니까 뒤집는 사태. 당사자는 지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근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사과 위로한다. 과거 전두환 정권에서 프락시 강요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 공교롭게도 뭐 이런저런 뉴스가 합쳐서 보이기도 하네요. 네, 저는 지금 민주당을 보면 전대협 세대에서 한총련 세대에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영화 서울의 봄이 생각났습니다. 군부 물러가니까 신군부 나오는 것처럼 지금 8.6 운동권 같은 경우는 이름이 나온 지가 30년 됐거든요. 예. 그 30년 동안 한국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또 새로운 장악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예. 저는 이분들이 지금 8.6 하나회다 이 정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 송영길 대표 얼마 전에도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는데 공천 9번 받지 않았습니까? 이인영 대표 공천 6번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구영길, 유기영 이런 얘기 나오는 분들인데요. 예. 이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집단 권력으로서의 86세대 운동권들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그 행보들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이 심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한 70명이 국회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고문 피해자인 권인숙 의원도 지금 비례대표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렇다면 경찰에 의한 국가 권력에 의한 고문은 이거는 피해를 당하는 거는 그렇게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당시 학생운동할 때 선량한 정말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거기에서 했던 사람을 프락치로 몰아서 고문치사한 사람은 또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모순인가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운동권 출신인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사건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는 건지 나중에 뒤늦게 되니까 실수였다라고 한마디로 저는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여기 계신 장현주 변호사, 박성민 비서관은 뭐 부적절했지만 이걸 크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했고 전반적으로 이 나머지 두 분은 운동권이 주름 잡고 있는 민주당의 총체적인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다니까 그 추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문치사 가담자를 공천 적격이라더니 오늘 여러 민주당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에 잠깐 언급이 됐던 한동훈 장관 관련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한동훈 장관 모시자 삼고 철회해야 된다. 이게 무슨 북한의 김정은의 딸 김주애도 아니고 이런 의원총회 대격돌이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이른바 원톱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당의 간판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근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을 했는데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만 마중을 나갔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오늘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비가 왔기 때문에 실내 성남 서울공항 실내에서 하긴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출국했을 때와 귀국했을 때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 특히 윤 대통령의 고생 많습니다. 저 말이 꽤 귓가에 맴도네요. 참으로 좀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과 출국할 때 이 인사했던 대표가
4일 뒤에는 없어지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한 1년 6개월 만에 2명의 당대표가 사실은 이제 물러났고 또 거기에 또 한 번의 이제 비대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어보니까 이 국민의힘 계열에서만 11번째 아마 이 비대위가 뜨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오히려 비대위가 정상적인 이런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물론 이제 비대위가 이제 구성이 되면 이건 누가 할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저는 어떤 이 진지한 문제의 어떤 이 원인 찾기 저는 그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당정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당에서 이런 어떤 자율적인 당의 어떤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당무에 너무나 개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냥 또 한 번의 비대위가 들어서면 저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뭐 비상대책회의에서 후임을 누구를 하고 있냐를 두고서 뭐 갑론이박이 오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례적인 토론이 아니라 저는 물론 비대위 아마 급하게 이제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문제가 지금 1년 6개월 만에 또 벌어졌는지에 대한 원인 찾기 저는 거기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 주제인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의원총회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45분까지 대략 2시간 가까이 난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비공개로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꽤 궁금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의견을 좀 모아보면 한동훈 장관이냐 아니냐 이걸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인선 두고 좀 이견 분출이 많이 있었나요? 뭐 의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제가 수렴을 했습니다. 뭐 직접 이름을 거명하신 분도 있고 또 기준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비대위원장을 뽑는다 이런 타임라인? 뭐 시간은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떤 게 뭐 의견이 모아진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뭐 팽팽하게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긍정 부정 다 있는 거죠. 뭐 한동훈 찬반이 많네.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그러던데 어떤 식의 찬반이? 참신하고 뭐 지지도 높으니까 하자. 아직 검증이 안 됐다. 뭐 이런 거지. 어느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데 찬반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뭐 원희룡 장관 얘기는 좀 어떤 게 나왔을까요? 원장은 이름 별로 안 나오네. 비대위원장 윤곽은 언제쯤 잡힐 것 같으세요? 뭐 이번 주에 결정이 되겠죠. 나는 솔직히 뭐 누가 돼도 다 괜찮아. 지금 거론된 사람.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실명 거론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모든 거를 가지고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판단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혹시 두 장관 말고 다른 후보군도 실명 거론이 나왔었나요? 글쎄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항상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각 매체 기자들이 전화를 돌려서 비공개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했는지 저희가 한 화면을 하나 모아봤어요. 취재 결과를 모아봤습니다. 초반 흐름이 이렇다고 해요. 뭐 대략적인 국민의 주류 의원들. 한동훈 장관 모셔야 된다. 삼고초려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이 역시 승리를 이끌 인물이다. 라고 했다가 여기 보면 김웅 의원이 새로운 김주애를 올리냐.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의 아바타다. 그럼 백석도 못 얻는다. 그럼 또 탄핵당할 거냐. 왜 탄핵 얘기가 나오냐. 이용 의원 또 이른바 친윤 초선 의원이 바로 반기를 들었고. 이태규 의원은 안철수, 이준석, 홍준표 어벤져스를 복원해야 된다. 김학의 의원이 몇몇 소수 의견 중에 원희룡 장관이 적임자다. 결론은 마무리가 안 돼서 윤재욱 권한대행의 얘기. 의총 안 하느니 못했다. 이런 마무리가 잘 안 됐는데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건 뭐 갑론을박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승환 행정관님. 네. 한동훈 장관 얘기가 주였고 그거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그 개념과 시각이 전혀 다르네요. 한동훈이냐 아니냐보다는 우리가 몇 가지 조건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번 비대위원장은 정말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비대위원장이라는 존재와 함께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 또한 파격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 그리고 용산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것까지도 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맞춰놓고 봤을 때 과연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무리 BTS가 전 세계적 열망이 호응을 얻어도 가요 무대에서 노래하면 그 호응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일부 우리 당 지지자들 그리고 영남권의 주민들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고 딱 수도권에 맞춰진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본인의 어떤 명분도 필요하지만 또 물리적 요건도 있습니다. 물리적 요건이 지금 뭡니까? 당장 한두 주 안에 바로 비대위를 출범해야 되는데 현직 장관으로 바로 사퇴하고 갔을 경우 본인의 후임 장관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이유 또 바로 여기서 정치권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명분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서 뭐에 떠밀려서 하기보다는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좀 그러한 본인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고 우리 당은 이 한동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누가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조건을 좀 세우는 그러한 수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맞아요. 한동훈 장관 근데 이제 오늘 뭐 오후인가요?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에 한동훈 장관 원포인트 개각을 할 수 있다니까 그 추이도 좀 봐야 되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이순환 장관 개인적으로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에서 힘든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지원 유세로 왔으면 좋겠냐. 좀 이 상황에서는 좀 스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나마 가장 스타성이 있죠. 지금 수도권 사람들 같은 경우 한동훈 장관은 호기심에서 호감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 호감에서 이제 호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본인의 준비도 좀 갖춰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지원 유세 잘 다니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으로 여의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좀 자유로운 포지션에서 좀 이렇게 수도권과 서울이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위치 선대위원장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꽤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있었고 한동훈 장관을 좀 신중하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근데 가장 눈에 띄었던 발언, 김웅 의원 발언을 다시 주목을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특히 새로운 김주애, 이제 북한 지금 뭐 4대 세습 얘기가 나오는 김주애 얘기까지 거론하고 대통령 아바타다. 김웅의 발언 때문에 오늘 더 많이 술렁였고 실제로 김웅 의원이 본인 발언대에 올라가기 전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내가 이거 속된 말로 시쳇말로 깽판 놀러 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글쎄요. 참 김웅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선노동당이네요. 그럼 본인은 왜 조선노동당에 있으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비유가 든다 하더라도 이게 뭐 비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김주애를 들어서 지금 본인의 당을 비판한다? 저는 이거는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논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 이제 이번 선거를 과연 어떻게 치를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겠죠. 그런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저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지금 비대위가 일단 뜨게 되면 문제는 이제 공천을 일단 이 비대위원장이 최종 결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렇게 의원총회에서 저는 논의하는 것은 이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다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저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또 영남 의원이에요. 자, 그러면 영남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자기들 공천 보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신들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승환 위원장 이야기했듯이 이게 지금 오히려 초점은 정말 수도권에 출마하는 출마 희망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그러면 돼야 되는가? 오히려 그 여론을 수렴하는 게 저는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선거에 뛸 수 있는 지금 수도권 중심에서 여기서 뛰는 필드에 뛰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저기 의견 물어보면 아마 상당히 반대가 나올 겁니다. 왜냐? 이미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공천 보장받았는데 갑자기 날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보통 30-40% 이 공천하면 날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와서 그냥 칼 한다 뭐 이렇게 되면 다들 떨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 선거라는 게 중요한 게 역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많았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명망가들이 왔어요. 아무 책임 없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즉 자기가 이거 실패하건 말건 간에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면 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비대위원장 성공했잖아요. 왜? 절박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본인의 직접 정치적인 미래와 관련됐기 때문에 손에 붕대 칭칭 감고 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그게 결국 바람이 일었거든요. 저는 바로 이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어떤 절박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야만이 이게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똑같이 저항하고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왜 김기현 대표가 비판받느냐. 나 대표 안 해도 좋고 그냥 지역 가서 국회의원만 되겠다. 이러니까 지금 비판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오히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절박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뭐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한동훈 장관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미래 권력. 절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대선을 위해서 미리 뛸 사람도 필요하다. 이현정이 잠시만요. 이게 이제 두 분 말씀은 한동훈 장관의 스타성과 어쨌든 장점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의원님 짧게 하나 돼요. 물론 당무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럼 윤심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 대략적으로 여기서 혹시 뺄 사람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대위원장이 그냥 일반 명망가라든지 그냥 뭐 대충 어떤 시기를 넘기는 이런 권한 없는 사람 이거는 안 된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정말 내년 선거가 본인의 정책 행보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뭐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이쪽 부분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가 주변 취재를 해보면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그러면 도대체 어떤 원톱 권력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고 선거를 치르는데 얘기가 나오냐. 실제로 뭐 관계 재정립도 있지만 현역 물갈이와 인재 영입 그런 혹은 더 나아가서는 공천장에 도장 찍히는 이름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 업무를 총지휘한다. 과거에 그래서 성공 사례가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전권을 쥐었고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주락펴락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박성미 서관님 어제 저희가 여선호 행정관께도 비슷한 질문 들었는데 왜냐하면 상대당으로 봤을 때도 중요하잖아요. 어제 김남국 의원인가요? 무슨 또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되면 땡큐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여선호 행정관 같은 경우는 김한길 위원장이 됐을 때 좀 더 중도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당으로서 좀 버겁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근데 김한길 위원장은 일단 아마 국민의힘 내부 반대가 워낙 심할 것으로 예상돼서 사실 하마평에 오르기는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제일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장관들이라든지 이제 혁신위원장을 얼마 전까지 했던 인유한 위원장의 이름도 거론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표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고 비대위원장의 인선이 중요해진 까닭은 예.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일종의 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자리를 내려오면서 지금 여러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을 보게 되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과 리스크에 대해서 과연 도대체 누가 저 중에서 직언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원희룡 장관부터 인유한 위원장까지 네 분 다 직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인유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를 하면서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나라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애초에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은 뭐 말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실 같이 정부에서 일을 했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냈다 네 분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쓴소리할 수 있는 인물은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누가 돼도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평가자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뭐 넷 중에 아닐 수도 있고요.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다음 주면 또 비대위를 띄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대략 유력 후보군은 이 정도고 한동훈 장관 중심으로 오늘 얘기가 돌아갔다면 참신하다. 대중적 인지도 스타성 얘기를 하는 반면에 아까 이승환 행정관께서도 잠시 언급했던 후임 결정 전까지 정치 입문한다면 일단 내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오늘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 경험이 좀 일천하다. 혹은 정치인들 간에 이게 스킨십도 좀 가져야 되는데 스킨십이 좀 캐릭터상 부족하지 않냐 이런저런 평가들이 당 내부에서 나온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국민의힘이 용산 이중대냐? 이러면 안 된다.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여권의 정치 작동의 시스템의 변화가 좀 있어야지 그 비대위원장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정 관계의 재정립 같은 것이 좀 전제되어야지 이번 비대위를 구성을 하든지 앞으로 당의 지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비대위원장의 스피커가 좀 커야지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존재감이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공천 학살의 서막이라고 생각을 좀 했고 김한길 위원장하고 가깝다고 하는 이뇨한 위원장이 오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변화인데 여기에 찐윤 중에 찐윤이 오면은 국민들께서 얼마나 황당해하실까. 애초에 한동훈 장관 카드는 이준석 신당 견제용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직 최후의 패는 좀 남겨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정 수직적 관계, 용산의 이중대가 국민의힘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나아가야 비대위가 건설적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장 변호사 생각도 동일하십니까? 그렇죠. 당정 관계 재정립 자체가 이번 국민의힘 비대위의 전제 조건이자 그리고 성공의 또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만약에 이 비대위가 들어서도 그런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지 못한다면 사실 옷만 비대위로 갈아입었을 뿐이지 그 실질은 다시 용산 이중대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국민의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보여주셨던 국민의 민심은 결국 집권 여당의 무책임함을 꾸짖는 그런 민심이었고요. 그 부분들은 결국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에 할 말도 못하는 그런 여당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무책임해 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는 용산 이중대냐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서 용산에도 할 말은 할 수 있고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당정관계가 재정립이 되어야만 그래야 비대위원장의 공간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승환 행정관님, 그래서 유력 후보군 4명 가운데 김한길 위원장,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은 그래도 윤 대통령과의 이제 인연이 깊기 때문에 또 당정 관계가 또 한 번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면 좀 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민주당의 이 프레임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은 이제 당청 관계라고 했죠. 지금은 이제 당대 관계라고 합니다.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그런데 그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당을 완전히 장악한 한국 정치의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남지사 했던 이낙연 대표 불러서 총리로 앉혀서 내각을 장악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총리로 있던 이낙연 대표 다시 당으로 내려보내서 당대표 만들고 당대표였던 추미애 당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그리고 국가의전서열 2위였던 국회의장했던 정세균 의장을 국무총리에 앉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당과 청와대와 그리고 정부가 국회를 완전히 하나로 장악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결국은 정권을 빼앗겼던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 프레임을 지금 우리 대통령실과 우리 국민의힘에 그대로 들이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당과 대통령실은 그 정도 관계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다만 보여지는 것에서 어떻게 조금 더 원활히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당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영선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리고 30대 당대표 만들었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역동성이 발휘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반론까지 좀 겹쳐서 한번 만나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당정 수직 관계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윤 대통령 목소리 입김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근데 실제로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여러 발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과거 국감 화면 잠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또 사면을 하셨습니다. 31명의 비리 경제인들이 사면이 됐는데요.
사실 작년에 8.15 사면 때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사면을 되는 거 보고 참 제가 참담하다는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꼭 이렇게 계속 사면해야 됩니까? 범죄로 처벌받은 기업인들을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면권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말한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거 당연히 저도 인정합니다. 사면 제도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 일정 부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제 이현정 의원께서 저희 뉴스탑10 출연하셔서 한동훈 장관의 운명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만약에 실제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그 난관들, 그게 나중에 총선 불출마하고 대선에 직행하는 것보다는 총선부터 뚫고 나가야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저 장면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한동훈 장관이 개인적인 생각이 윤 대통령과 좀 다르다는 표현을 애둘러서 하면서 저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된다면 한동훈 장관과 윤 대통령의 관계도 예전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이 아마 뭐 이게 많이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하고 굉장히 뭐 어떤 뭐 이제 종속적 관계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이제 법조를 이렇게 취재하면서 보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민원을 안 통하는 그 당시 검사로서 유명합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뭐 검사들한테 누구 좀 잘 봐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그와 관련된 어떤 이 구설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취재해 보면 한동훈 장관처럼 이 뭔가 민원이 안 통하는 장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검사다 뭐 그렇죠. 이렇게. 왜냐하면 술을 안 먹거든요. 예. 골프도 안 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체 한동훈 장관에 오히려 민원했다가 불이익받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번 사면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몇 차례 걸쳐서 기업인들 사면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 예. 본인이 끝까지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한동훈 장관이요? 네, 그러니까 1차 사면할 때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해서 결국 이 명단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도 그 사면 명단에 대통령이 좀 이런 사람들 좀 넣어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그걸 거부해서 나중에 꽤 어떤 조금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본인 소신이 강해요. 그리고 또 이 일부에서 또 고집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마냥 이게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는 이제 아바타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저렇게 이 일반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나름대로의 자기 소신이 꽤 강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일반적으로 이 당에서 보는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의 관계, 이거보다는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는 꽤 한편으로는 좀 독립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점들을 제 취재 결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비상의원총회에서 한동훈을 모셔야 된다. 아니다. 뭐 북한 김주에 떠오르냐 뭐 소수 의견을 합니다만 한동훈 장관을 두고 글쎄 또 밖에서 보면 이게 참 또 외부에서 국민의힘에 누군가를 꼬아서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국민의 입장에서도 참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 2차 개각을 단행하는데 여기에 뭐 한동훈 장관 원포인트든 혹은 지역구 출마를 고려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포함해서 또 개각 얘기 나오니까요. 다음 주면 진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지 말지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의원총회 얘기의 막전 막후 얘기까지 하나씩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직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윤심과 정반대 선택을 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체면과 실리를 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로 김기현 전 대표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오후였습니다. 부산에서 장제원 의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의원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서 좀 눈에 띄는 장면이 몇 개 있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기현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 얘기를 좀 묶어서 하려는 이유가 본인의 불출마 선언 이후 3, 4일 만에 본인의 지역구인 사상에서 오후에 의정 보고회 겸 혹은 뭐 본인의
여러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저 모양새겠죠. 오늘 마이크를 잡고 여러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지자들의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영상도 좀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지금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놨고 지금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이 타이밍의 차이예요. 바로 이 장제원 의원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직을 사퇴는 했지만 지금 불출마는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어떤 이 모양새가 너무나 다른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저렇게 이제 대규모 행사도 치르고 지지자들의 저런 편지를 받고서 저는 이제 눈물도 흘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동정론도 상당히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지금 김기현 대표는 그 사퇴를 페이스북으로 한 이후에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당내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아예 이제 이 공천 또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란 게 정말 제가 볼 때는 한 끗 차이입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영웅이 될 수가 있느냐 아닌가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것인데 바로 이 장제원 의원의 저 모습과 김기현 대표의 이 선택의 모습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원 말씀은 이제 오늘 자주색 옷을 입고 배우자와 함께 이 의정보고회 겸 사상 본인 지역구에서 3선을 했기 때문에 여러 지지자들 앞에서 그 전에는 90여 대 버스와 4천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세과시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 단계.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하면 이 의원 말씀은 결국은 본인은 아직까지는 섣부르 다가가고 있지만 부산시장 도전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현 윤석열 내각의 이후에 비서실장이든 혹은 참모든 이런 거에 대한 후일 도모는 충분히 갖췄다. 그런 명분이 쌓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바로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옥스퍼드 가서 꽤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 국내에서는 다시 재출마론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와서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맺고 끊는 면이 있어야 부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정책의 이득이 오는 것인데 전 장제원 의원의 저 불출마 선언 저것이 결국은 본인이 앞으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김기현 대표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본인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해서 너무 고맙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좀 했고요. 앞으로 또 선거할 것 같다는 저 얘기는 아까 배우자 장제원 의원의 배우자가 이제 앞으로 선거 안 해서 좋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더니 아내를 향해서 앞으로 또 선거를 할 것 같다. 오늘 아마 저 의정보개검 인사가 저 메시지가 좀 흥미로운 것 같네요. 그동안 참고 인내해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선거 안 해도 돼서 다행이라고 말하다라고 하더니 말 끝나기가 무섭게 부인에게 앞으로 또 선거할 것 같다. 눈시울도 붉혔고 오늘 여러 좀 대비되는 장면이 있어서 먼저 장제원 의원의 부산 현장 장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요.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면과 실리를 다 놓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물러나기의 과정까지 몇 가지 새롭게 보도된 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오늘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네. 오늘 만남이 인류한 위원장 살리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고생 많으시네요. 조심하시고. 국내 조계차 관련해서 대표님 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당을 이끄는 리더로서 먼저 불출마를 선언해 줬을 때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이은 쇄신과 혁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고 당내에서도 상당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왔죠. 모든 것들을 꼭 대통령실이 찍어내렸지만 그걸 김기현 대표가 거부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서 다소 좀 납득이 제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려지기로는 일부 보도를 종합해보면 진위 여부를 좀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당대표 출마하지 말고 전국구 선거 지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와 함께 정혁진 변호사님. 실제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현지에서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김기현 대표에게 또 한 번 권유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맞겠죠.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의견이 없겠습니까? 대통령이 의견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 의견이 있는데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100% 따라야 될 일은 없잖아요. 그거는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식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당대표직을 저렇게 버리고 울산에 출마하는 것이 맞나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저렇게 당대표를 쉽게 버리고 국회의원 울산에서 재출마할 생각이면 애당초 처음부터 국회의원이나 할 것이지 왜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나섰습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뭐 국회의원이나 계속하지 국회의원이 달면 국회의원은 다니까 삼키고 당대표는 쓰니까 뱉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 여당의 상황이 초래가 된 것에 대해서 제일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대표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대표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표직은 버리고 아주 그냥 달콤한 국회의원만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정말 중진 정치인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이제 이른바 SNS 사태 이후에 사표를 던진 이후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본인 과거 고향이 이제 부산에 어딘가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공식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일부 뭐 측근들 주변 사람들만 연락을 취하는 걸로 전해졌거든요. 여기에 한겨레 보도이긴 합니다만 장제원 의원까지 나서서 두 번째 설득했음에도 출마 의사를 접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꽤 화가 났다. 가기 전, 순방 전, 가서도 연락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돌고 돌아 얘기하면 결국은 잠행도 길어지고 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셨던 울산 출마, 본인 5선에 도전하는 울산 출마도 담보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체면과 실리를 모두 늦췄다. 여당 관계자 얘기가 있는데 다음 화면을 바로 볼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장 의원과 김기현 전 대표의 비교. 장제원 의원은 칠흑 같은 터널에서 나오지 못해도 만족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그 상대당으로서도 이 처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김기현 이제 전 대표가 됐는데요. 전 대표가 뭐 결단을 내린 것이 좀 타이밍에 맞지 않았다라는 점은 꼬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두 가지 지위가 있었죠. 당대표로서의 지위도 있었고 그리고 영남 중진이라는 울산 지역구 출마의 어떤 카드까지도 두 개 다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것을 내려놓을지는 좀 그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의 판단을 했을 텐데요. 사실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카드는 앞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을 때 그때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더라면 오히려 국민적으로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는 당대표직을 고수하면서 뭐 이른바 김기현 2기 체제까지 출범시켰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이뇨한 혁신위가 들어와서 중진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이런 것을 요구했더니 이번엔 또 거꾸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본인의 지역구를 계속 가져갈 것 같은 그런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또 국민의힘 내부 당원들이 보시기에도 상황에 좀 거꾸로 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김기현 전 대표의 어떤 결단 자체가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장제원 의원의 행보가 또 빛을 보면서 상반된 어떤 행보로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장제원 의원의 행보도 결국에는 이제 윤심을 정확하게 또 이해하고 한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엔 저는 이렇게 대비돼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대통령실에는 더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뒤에는 결국 윤심이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 권력 다툼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분석되는 것 자체는 결국 대통령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실제로 어떤 속내, 어떤 억울함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김기현 전 대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여러 언론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날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당을 위한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혀 무슨 뭐 억하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코지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고 김기현 대표가 안 좋은 모양새로 만약에 이렇게 계속 몰려가게 되면은 그게 결코 당에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저는 누가 나중에 당을 이끌던지 간에 김기현 대표에 대한 예우는 최대한으로 갖춰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싸가지란 표현을 요즘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쭉 봐도 특히 어제 저녁에도 김기현 전 대표에게 그렇게 당 어쨌든 이끌었는데 감사 인사 남긴 사람 한 명도 없다. 정말 싸가지가 없다는 표현을 썼는데 박성 비서관 생각은 어떠세요?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야기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도 저는 외부자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김기현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일종의 단톡방에서 설전이 벌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일부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김기현 대표를 감싸고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막상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나니까 다들 조용해지고요. 김기현 대표에 대한 비난의 수위만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말도 좀 모순적이라고 느껴지긴 해요. 모순적이고 좀 이중적으로 느껴지긴 하는 게 원래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 전선을 그었던 사람은 결국에 영남의 중진 의원들 그리고 친윤 세력들, 윤핵관 이런 분들과 처음에 전선을 긋고 굉장히 좀 투쟁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부터는 어느 시점부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면적인 이제 전선을 긋기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다가 이제는 또 김기현 대표를 가장 좀 감싸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이런 상황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는 저런 발언들이 정말 실제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일종의 동병상련 같은 연민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신당 창당 움직임에 나서고 있고 그 핵심 가치가 결국에 반윤, 반윤석열이라는 가치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선을 강화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를 조금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이 잠깐 언급하셨던 그 부분이요. 최근까지만 해도 이준석 전 대표는 김기현 전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을 이렇게 평가해 왔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미 김기현 지도체제를 평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끝났다. 저는 2주 봅니다. 길어야. 억지로 생명연장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메가 서울인인 거 제가 메가 삽질이라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버티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징계 취소 처분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반응 좀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 얘들아. 네. 뭐 당 지도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 네. 저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물론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인간 김기현 전 대표, 인간 김기현을 비판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체제 자체, 당 지도부, 기득권을 비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화면을 보고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싸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본인은 오늘 보니까 어떤 사이트의 홍보 영상에 나와서 저는 싸가지가 계속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왜 싸가지가 없느냐. 이게 싸가지라는 게 방언입니다. 원래 싹수의 표준말인데요. 이게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본인은 예를 들어서 그 인요한 위원장한테 그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얘들아 안녕 이렇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괜찮고 자, 그러면 지금 당내에서 지금 이 김기현 대표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예의도 없고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거. 본인은 뭐 뜻은 알고는 있겠죠. 싸가지가 뭔지는. 사람이란 게요. 어떤 말이란 게 항상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뭐 상관없고 당신들이 문제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뭐 싸가지가 없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 자, 이 김기현 전 대표는 자신한테 와서 상의했고 딴 사람들 안 했고 자,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앞으로 신당을 하려면 이렇게 이 당에서 쫓겨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호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렇게 해서는 말에 신뢰가 서지 않을 겁니다. 말이라는 게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게 다 상대방 자기한테 다 적용될 겁니다. 남한테 싸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에게는 과연 그게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거의 선봉에 서서 주도했던 메가 서울에 대해서 이거 뭐 메가 삽질 아니냐 비판했던 이준석 전 대표도 있고 김기현 체제 2주 못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뭐 그게 입장이 바뀌었다면 바뀌었을 수 있고 아니다. 뭐 인간과 김기현과 김기현 체제를 나눠서 분리한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으니까 어제는 이제 싸가지 얘기를 하면서 예의가 없다. 국민의힘 내부에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분명히 있죠.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 일부 초선 의원들,
김기현 대표를 감싸다가 부메랑을 맞았다던 그 비판이 여전한데요. 일단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초선 18명이 김기현 대표 홍위병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게 누구나 보면 이제 약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과거 그 나경원 연판장처럼. 근데 이제 그 시점에는 김기현 대표가 사퇴든 불출마든 뭐 하나는 하려고 마음먹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8명을 동원한 거는 이분들,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일회용품으로 소모했다는 거죠. 그 초선들을? 그렇죠. 초선들을 정치적 일회용품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소모하면서 김기현 대표 편을 들던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입안해버린 거죠. 일회용품 됐다. 태경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 김기현 대표 옹호했다가 사실 이 김기현 대표 옹호했던 일부 친윤 초선들 오늘 알려지기로는 한동훈 장관 비대위 얘기가 나오니까 한 수명 가까이 되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라는 보도를 제가 뉴스탑10 전에 보고 왔거든요. 뭐 강민국 의원, 엑스맨, 자살특공대, 태영 의원이 애초에 제기했던 이 단체 해방 얘기. 뭐 이런저런 길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실제로 김기현 전 대표가 움직일지 안 할지는 저도 알 수 없는데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그럼 김기현 전 대표가 정말 울산 출마를 무소속으로 할 거냐? 그럼 무소속을 하면 이준석 전 대표 연대할 수 있냐? 그럼 그때 김기현 전 대표를 옹호했던 일부 친윤 초선들이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냐? 여러 시나리오들이 벌써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0.01%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 신당에 참여하는 것이 김 전 대표에게 유리할 것인가? 만약에 본인이 내 정치적 입지와 그다음에 지금 당장 내년 당선에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참여하겠죠.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차라리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제가 봤을 땐 후자가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미 김기현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엮인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더 패착이 아닌가, 오히려 본인한테 더 그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 엄중한 시기에 김기현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저렇게 만나고 저런 모습을 갖다가 스스로 작출해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초선 의원들도 정치인들이니까 다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을 갖다가 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은 본인이 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틀 전도 어제도 저희가 김기현 체제를 옹호했던 배현진 의원 언급도 했었는데 배 의원은 김기현 전 대표를 흔드는 하태경, 김웅 두 의원을 비판하면서도 김기현 체제의 문제의식도 본인 SNS에 함께 썼다. 제가 덧붙이면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뭐 신당 얘기도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전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새해 초에 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추진에 이 급발진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였습니다. 민주당이 분열한다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 정치 불신과 크나큰 절망을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함께했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를 지켜주십시오. 신당 창당 선언을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박성미 서가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쓴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오늘 가장 컸던 건 이 최대 개파 더 좋은 미래. 민주당이 부전한다면 현 정권 심판은 실패로 이을 것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아까 제목에도 만나봤지만 만약에 총선 지면 이낙연 전 대표가 책임질 거냐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일단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 창당 자체를 그동안은 좀 그러니까 시사만 하다가 공식화를 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미래라는 최대 의원 계파에서 공식적으로 좀 이 사안을 철회해달라. 그러니까 신당 창당이라는 그 본인의 결심을 거두어달라라고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게 된 건데요. 당연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민주진영 내에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더 낮은 가능성으로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고 만약에 굉장한 접전이 벌어지게 된다면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시점에 분열된 상태에서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위기의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뭐 친낙계든 친낙계가 아니든 또는 뭐 비명계든 친명계든 구분 없이 당내에서는 굉장히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미래까지 나서서 공식적으로 비판을 하게 된 거고 그런데 다만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리고 신당 창당이라는 것을 거두어달라라고 읍소를 하면서 동시에 지도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부가 너무 지금 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면서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과 좀 소통에 나서달라 이런 당부를 하기 때문에 전 더 좋은 미래가 단순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만 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라 지도부의 리더십과 소통 능력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파와 상관없이 전 지도부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좀 새겨들어야 될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는 뭐 금태섭, 양양자 두 전직 의원, 양양자 의원 얘기까지 좀 했는데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른바 이낙연 신당의 첫 번째 여론조사가 8% 가까이 된다. 그럼 만약에 진짜 실제로 내년 초에 창당을 한다. 그럼 결국 민주당 표 다 깎아먹고 이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 지면 그 다 이낙연 전 대표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내년에도 똑같을 것이다.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강훈식 의원이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공천 앞에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강훈식 의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천에 탈락할 위기에 있다. 탈락할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 상황이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신당에 대한 이제 뭐 지지율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직까지는 힘을 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아직 공천이 다 있고 나는 공천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들을 아마 의원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거기 가겠다고 그러면 뭐 그걸 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 기대 때문에 지금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의원들도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들이 중에서 공천 탈락이 거의 확실해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변화가 분명히 올 수가 있다. 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들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이렇게 이낙연 신당이 별거 아니면 뭐하러 이렇게 다들 뭐 기자회견하고 뭐 반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거죠. 그냥 사그러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은 이것이 잠재적인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것이고 그는 결국은 저는 내년에 아마 공천 시즌에 들어가면 이낙연 신당의 어떤 폭발력은 그때 가서 판단해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지면 이낙연 전 대표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까지 민주당 내에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뭐 여러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당의 통합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얘기 이재명 대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 가까웠던 사람들 또 하나 재판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명전 부원장 경선 자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거 아니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 5년. 그런데 오늘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 백현동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측근 중에 한 명인 김인석 전 대표에게 검찰의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결심인데 최후 진술 어떻게 좀 하실 건지 백현동 인허가 과정에 개입하신 거 인정하시나요? 이재명 측근이라는 비선실세라는 평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검찰의 구형입니다. 1심 선고는 내년 초쯤에 있을 걸로 보이는데
또 다른 과거 측근 가운데 한 명인 김인섭 전 대표. 검찰은 징역 5년에 추징금을 66억 정도로 나눴는데 검찰이 봤을 때 뭘 그렇게 잘못했다. 조목조목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일단 판결 선고가요. 2월 13일로 잡혔어요. 아하. 그러니까 2월 13일에는 판결 선고가 날 텐데 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 중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재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재판은 5월에 기소가 됐는데 이제 내년 2월에 선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김옥근 부장판사가 내년에 이제 본인이 움직이기 전에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난번 기일이 12월 1일이었는데 무조건 12월 15일 오늘엔 끝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약속대로 오늘 그 변론 종결을 하고 2월 13일에 선고하도록 한 건데 혐의가 뭐냐면요. 알선수재예요. 그러니까 김용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에다가 뇌물죄인데 예. 그런데 김인섭 씨는 어떤 공직을 맡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알선수재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을 끼고 뭔가를 하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김인섭 씨가 끼워 넣었던 공무원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정진상 씨고 예. 그 뒤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 백현동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백현동에 말도 안 되는 식품연구원 부지 자연녹지에서 종상향 4단계 관련해가지고는 협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종상향 4단계는 협박이 있었을 것이다. 누구의 협박?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고 김인섭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김인섭 협박이 타고 넘어가면 정진상하고 이재명 그 시장에게까지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그 추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내년 2월 13일에 나올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행 과정에서 공무원과 특수관계를 과시했다. 오늘 검찰이 1심 전에 구형을 하면서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 사건이다.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니까 업자의 말을 다 들어준 성남시 그 중간에 정진상 전 실장이 있지 않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검찰이 오늘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덧붙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김용 전 부원장 그 법정 구속 최측근의 구속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다 할 반응은 없었고 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만 따라 2월쯤에 이제 이 김인섭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텐데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최측근, 과거 측근의 이런 실형 만약에 나온다면 꽤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백현동과 관련된 이제 김인섭 전 대표의 재판인 것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백현동 의혹 자체도 이재명 대표와 또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도 지금 현재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관련된 사건의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총선을 앞두고 당연히 민주당에게도 그리고 정치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김인섭 전 대표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알선수재를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김인섭 전 대표가 실형 선고나 또는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판결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와 이 백현동 사건과의 의혹 관련된 그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을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재까지로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백현동 의혹과 그리고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한 그런 사실관계들이 인정해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목도가 있는데요. 일단 판결이 한 2월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추이를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전에 가까운 관계였던 사람의 1심 선고가 이제 눈앞이고 오늘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까지 만나봤다면요. 다음 주에는 시선을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60여 년 만에 네덜란드 수교 이후의 국빈 방문, 반도체 동맹 등 여러 성과도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열흘 앞둔 지난 1일에 네덜란드 측이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대사를 부른 일이 있었습니다. Wat is dat?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그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열흘 앞두고 네덜란드 정부가 우리나라 취재 대사를 불러 의전 문제로 항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으면 네덜란드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사를 초치해 불만을 표했겠습니까?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이 충성 경쟁이라도 벌인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포장만 영업사원이고 실상은 나라님 행차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왕의 외교를 멈추십시오.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그 순방 열흘 정도 앞서서 네덜란드가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불러서 방문지 엘리베이터 크기 어떻게 되냐, 혹은 이 반도체 시설 클린룸 방문할 때 제한 이상을 요구했다. 그래서 초치 항의 성격으로 불렀다는 얘기인데 이게 외교 문제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요. 그렇죠. 일단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또 우리 대사를 불러다가 초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항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외교부에서 어떤 걸 요구했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 당연히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관련된 채널에 대해서 문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교부에서는 소통의 일환이었고 뭐 초치라든지 뭐 이런 항의 성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부분은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더욱 나서서 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외교부 그리고 대사관에서 서로 산발적으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렇게 외교 문제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빈 방문 전에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가 불만을 표시했다. 초치라는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국빈 방문 전에 상대국의 대사를 초치하는 게.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외교부에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나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네덜란드 측이 우리 대사 뭐 초치하는 이게 아직 뭐 사건 사실관계 좀 더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추정을 해보면 지금 이게 과연 우리가 그냥 잘못해서 그런가라는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라는 이 반도체 장비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독점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 지금 중국, 대만, 뭐 우리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 제품이 없으면 반도체를 노광 장비를 체크하는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ASML이라는 이 회사에 클린룸이라고 있는데 그게 아주 심장부라고 그래요. 한 번도 외국의 정상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근데 만약에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이런 중요 시설을 우리 기업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네덜란드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도로 해서 자기 기밀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제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이나 기업가에 좀 들어가서 이 정말 이 네덜란드가 정말 자랑하는 아주 핵심 기밀 시설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좀 인원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고, 그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이 시설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좀 와달라라고 했던 것이고, 그걸 좀 우리는 늘리고 줄이고 이런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과연 그걸 우리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국익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이 가서 볼 길을 원하고, 이 네덜란드는 자기들 보호 입장에서 최소한만 사람만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아직 뭐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두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측의 어떤 무리한 요구다,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더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만 그 중앙일보 저 보도에 대해서 외교부가 해명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 초치해서 뭐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요구사항을 얘기했고 이렇기 때문에 외교부가 저렇게 해명한 걸 보니, 자, 국빈 방문 전에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부른 건 일단 사실이 맞는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게 왕의 외교 멈춰야 된다, 리스크 1호다, 여러 가지 오늘 저 보도를 인용해서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
이 대통령의 순방 해외에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사실 야권에서 많이 했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근데 실제로 보면 횟수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같은 기간, 동기간에는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보다 한 6밤 정도 해외에서 더 머물렀다. 순방 횟수를 비교해 보면 야당이 공격하는 그 수치로 봤을 때 뭐 이게 팩트는 아닌 것으로도 일단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한 50%, 60% 더 많았을 뿐이지 이명박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이 더욱더 이제 글로벌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교통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외국 나가는 게 쉬워진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요. 엑스포였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몰아서 그렇게 많이 출장을 갔다가 가셨으니까. 그다음에 그것은 저부터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엑스포 결과가 사실은 너무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모르고 그렇게 그 순방을 갖다 다닌 것인가? 계속 이렇게 외국을 다닌 것인가? 이런 비판은 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객관적인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임 정부하고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라고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엑스포 유치 실패, 특히 도마에 올랐던 게 바로 이 정보력이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계속 이제 오늘 얘기 나왔고 특히 이제 네덜란드 순방 전후로 네덜란드 순방 때 사실 우리 정치권도 꽤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 가담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 특보 공천 적격 뒤집힌 일, 경기도지사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걸 단순 업무 실수라더니라고 비판하셨고요. 비대위원장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아니죠. 이제 국회의원 배지가 무엇이 그리 중헌디라고 하셨고요. 김기현 대표 말씀하신 것 같죠. 내려놓은 자와 못 내려놓은 자 마음의 무게는 누가 더 가볼까? 장재현, 김기현 두 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비판하신 얘기까지 저희가 댓글 5개 모두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3천만 원이 넘는 차를 주차하면 금지다. 임대주택 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언제나 입주 경쟁이 치열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찻값 3,683만 원. 정확한데 주차 금지 내렸습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려면 이 정확한 자산 가액과 이 차량 보유 가액 기준을 만족을 시켜야지 입주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 적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월세로 좀 복지를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이잖아요. 예. 그 전체 자산 가액 기준이 올해 기준으로 3억 6,100만 원이고요. 차량 가액은 3,683만 원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이 가액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입차들이 즐비하게 주차가 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 관리소에서 나서서 이런 이 가액 이상, 일정 가액 이상의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공지문을 붙인 건데요.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러게요. 계속해서 나온 문제였는데 지분 쪼개기 방식, 예를 들면 나는 1억짜리 차를 10%만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1,000만 원만 가액으로 잡혀요. 아니면 장기 렌트나 리스 같이 내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 차량을 계속해서 타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꼼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자산이 되는 사람이 여기에 산다고 하면 떨어진 저소득층에게는 그만큼 손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문제인데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차량을 처음에 계약을 이제 임대주택 입주를 할 때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계약 기간 동안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일정 지분 이상 다른 사람 소유라든가 아니면은 장기 렌트나 리스 같은 차량 실제로 본인 자산이 얼마인지 실효성 있게 확인을 해서 통제를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남의 한 영구임대주택에서 700일이 넘는 장기 방문증을 끊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사실상 자기 소유일 수 있죠. 그거를 장기 방문증을 끊어서 계속해서 700일이면 사실 2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자기가 타고 다니는 건데 이 떨어진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관리가 철저히 필요해 보입니다. 정 변호사 말씀은 이제 본질이
아니 내가 돈이 없어도 비싼 차 타는 게 무슨 죄야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결국은 임대주택에 적격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확인되지 않은 그 기간을 노려서 임대주택에 살면서 또 돈 많은 사람도 또 차를 사니까 뭐 이런 부분까지 4천만 원 가까이 되면 주차 등록이 안 돼야 된다. 오늘 온라인에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로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버티시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회사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요. 주민 아니면 다 나가. 주민이시죠? 그래. 주민들 피해를 보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반성하십니까? 3년 전에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에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내리고 40분간 무단 외출한 사건입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아내와 싸워서 화를 시키러 잠깐 나왔다는데 근데 그 기간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엄청 긴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내와 싸운 게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조두순은 밤 9시부터 6시까지는 외출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서 7년 전자장치 부착하는 동안 이 내용 포함한 5개의 특별 준수사항에 대해서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강제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인데 예. 본인은 지금 쇠로 머리 식히러 나왔다고 하지만 그 40분 동안 결국에는 주민들만 공포에 떨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조두순 출소하고 이 관리하는 비용만 무려 10억이 넘게 들었다고 하는데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재식화법이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요. 이런 주민 불안 해소나 예산 문제 때문이라도 이 부분이 좀 빨리 논의가 돼서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40분간의 외출이 그 인간에 살던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줬다면 그리고 공권력의 문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에이도 이어지고요. 주말에도 뉴스탑10은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